지금 이야기가 나온 대로 이어서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 처음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완전히 달라 좀 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진석 의원이 충청도 정진석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하면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로 거의 정리돼 가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 김웅 의원이 초선 김웅 의원이 나오고 이준석 그 전 최고가 나오면서 이 파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나경원보다도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진 대 중진의 대결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이 그 경선 구도 자체가 상당히 보수 정당에서 보기 힘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세대 전쟁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다른 정당도 아니고 보수 정당에서 선수파게 소위 말해 연공서열식의 그런 아주 이 그 우리가 관행화되고 익숙화된 그런 정치 문화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긍정적인 요소가 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제 없어지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그 옛날 도로한국당식의 그런 태행적 모습이 비쳤기 때문에 초선들 또 이 소장파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렇게 앉아 행동하는 결과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 정당을 바라보는 민심도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TK에서도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동안은 그 말은 하지 못했던 이 보수 지지층들이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소장파들이 상당히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영국 보수당이 그러니까 노동당에게 뺏겼던 정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데이빗 캐머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빗 캐머런이 2005년도에 보수당 당수가 됐을 때 38살입니다. 그때 재선 의원이었는데 그러고 2010년 총선에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지금 보수당이 승리를 해서 물론 일당이 돼서 그때 가반 의석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당하고 연정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보수당 정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캐머런 나이가 43살입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준석이 당선되면 38살이에요. 그 공교롭게도 나이가 비슷한데. 자, 어쨌든, 그러니까 영국 보수당의 그런 벤치마킹을 사실은 지난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이 탄핵당했을 때 소장파들이 그런 거 좀 해라. 그런 전문가들이 지적이 엄청 많았는데, 이제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장파들이 과연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예비 경선은 5대5, 민심 당심 5대5지만 이 본선은 지금 7대3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의 표심이 70%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는 아마 뭐 이 김웅이나 이준석 더나 2명 정도는 살려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존의 당 중진들하고 3대2 구도 아니면 거꾸로 3대2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마 이 지금 다선 중진 뭐 저는 뭐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는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만 막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승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변화의 씨앗은 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전당대에서 그 흥행에는 청신호는 켜진 거죠. 저는 이거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네. 우리가 껍데기가 젊다고 젊은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젊지만은 기득권의 정치 브로카보다 더한 껍데기도 있어요. 저도 지금 정치판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에 나왔잖아요. 누구요? 이준석이. 이준석이 그때 비대위 때 그렇죠. 나왔죠. 비대위원으로. 네.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다고 이번에 자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지 못하는 사회개혁적인 정책 아젠다를 가지고 붙어서 국민의힘의 어떤 틀을 바꿔야 되는데 뭐 2030의 뭐 남자애들의 어떤 안티페미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지금 뭐 집에 안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거의 정치가 주업인데 이 고인애가 돈 벌었다는 걸 몇 년 전에 자랑해가 온 사방에 매덕 벌었다고 지금 화면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차를 샀니 무슨 뭐 재건축을 했니
하이 지금 코인이 곧 터져가지고 난리가 날 거라고 오늘 조선일보 칼럼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 코인엔자가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코인 피해자들이 저 몰려가서 네가 내 돈 다 물어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나경원이도 그렇고 저 이준석이도 그렇고 누가 되든 저 당은 그 나이 껍데기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들이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당에 지금까지 저 당이 왜 저 모양인지 나는 대표가 되면 이런 정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표가 되면 주거 정책을 그야말로 핵심적으로 바꿔서 저 당이 전부 부동산 투기꾼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갖다가 완전히 원가에 공급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라든지 뭐 국가적 공공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 젊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 당이 이제 경선이 매우 진부하게 가고 있고 누가 되든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선이다. 저는 그래요. 그게 세대 대결과 어떻게 말하면 윤석열을 누가 잘 데리고 올 수 있나, 빨리 데리고 올 수 있나. 그만 이야기하다 보면 또 열을 받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홍 사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돌풍. 선거에 누가 유리하냐? 돌풍을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과거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민주당 지지자의 특성이 뭐가면은 전략적 투표입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은 조금 둔했어요. 근저의 보수 지지층들의 생각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뀐다. 그런 측면이 나타나는데 뭐가면 이번에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대표 감이냐를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대표가 되면은 다음 대선에 전략적으로 유리할까를 보는 측면이 강해요. 네. 그건 달리 이야기하면 중진들이 과거 중진들한테 기대했던 당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아우르고 뭐 혁신은 못하더라도 이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선 전략만큼이라도 이 확실히 해낼 수 있다는 이런 데 대한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얘기도는 뭐가면 현재 중진들이 딱히 저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다음 대선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20대, 30대 친화적인 당대표가 되어서 다음 대선 전략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의 여론이 지금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들이 전번 서울 부산 선거는 이 현 정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흐름이 보면은 현 국민의힘 이 다선 의원들 중진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지금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거는 그 각각의 지금 후보들이 젊은 후보들이 당 대표로서의 역량 자질이 있느냐하고는 별건의 문제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국민의힘이 그 대선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제 이런 신진 세력들이 돌풍이 분명히 플러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대 정치를 이미지 정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지금 하구나. 실체보다는 그 인식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아까 우리 황 소장 이야기인 대로 이준석 전 최고에 보면은 10년간 정치를 해왔다 그러는데 과연 그 이렇게 젊은 친구로서 이 미래를 상징하는 이 패기로서 어떠한 것을 이 국민의힘에 또 그 전에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시절에 그것을 가지고서 당내에서 투쟁을 하고 물론 본인이 박근혜 때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 못한 것은 반성한다, 그 죄를 받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썼지만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물론 탈당은 해서 바른당 뭐 바른미래당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이 최근에도 보면은 젠더 논쟁에서도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이 본질을 좀 벗어난 이게 이 남성 대 여성 간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움이고 청년 그리고 여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당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개방과 경쟁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경쟁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할 단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양성평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대선을 앞둔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그런 통합 대선 플랫폼을 만드는 당대표로서 지금 우리 홍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마 본선에서는 또 7대3이기 때문에 당원하고 일반 이게 어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죠. 이게. 맞습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본선에 갔을 때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조직력을 통한 그러한 그 힘 대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초선이나 내지는 또 이 원외 소장파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아마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 몇 분이 앉아 지금 이준석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준석의 행태가 잘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일단 보수 정당이라는 이 상당히 이 완고한 틀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소장파가 나름대로 당 대표에 도전을 하고 여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당내에서의 당내 안팎에서의 그런 뭐랄까요 호응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 지표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그 부분인데 오히려 전략적인 여론 판단을 일반 국민들보다도 당원 대의원들이 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국민의힘 당 구조. 본선에서도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죠. 저기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지금 구조를 보면은 민주당에는 이 초선 5명이 쇄신안을 이야기를 했다가 사실상 좌절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이 초선 원내까지 지금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김종인이 그 비대위 체제가 이제 끝남으로 인해서 당에서 소위 말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꼰대질을 할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고 두 번째는 친박 친이가 사실상 해체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선이든 누구든 거기에서 자기네들 그런 어떤 상당히 열린 공간에 두고 경쟁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정치도 국민을 보고 즉 옛날에 친박이나 친이를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보고서 저렇게 하다 보면은 검증이 돼서 새로운 리더가 클 수가 있는 토양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도 친문이라는 강고한 조직이 있고 또 그 위에 지금 유력한 이 정치인들 영향 있는 정치인들이 층층이 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5인방의 그런 문제 제기가 더 이상 반향을 못 불러일으키고 좌절이 되는 그런 구도가 온 겁니다. 그러면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야권은 대선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책에서 완전히 혁명적인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안보나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만 보수의 가치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사회개혁적인 가치로 이렇게 180도 돌아야 되고 좀 더 파퓰리즘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당으로서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저당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서요. 그럼 신당이 탄생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저당이 대선 전에 그야말로 지지율을 상실하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